세탁기나 만들던 한 한국 기업의 주가가 단 1년 만에 4.2배로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충격에 빠졌고 중국은 경악했죠. 그리고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조용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가능한 나라인가? 120억 달러가 걸린 그 질문 앞에서 미국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이 만든 걸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그 거대한 공장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진실은 미국의 30년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내 이름은 마이클 데커. 워싱턴에서 일합니다. 정확히 어느 부서인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첨단 기술을 손에 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어느 나라에 맡겨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공급망. 그게 내 평생의 일이었죠. 어떤 핵심 부품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게 할 것인가. 그 결정 하나에 수백억 달러가 움직이고 때로는 한 나라의 안보가 통째로 걸립니다. 나는 그 무게를 30년 동안 어깨에 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날 내 가방 속에는 한 장의 임무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공개 평가 보고서.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언제든 다른 나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 공장에 불과한지, 그걸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차가운 결론을 내리는 것.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대체 가능하다. 핵심 조달처를 미국과 동맹국으로 되돌려라. 보고서 마지막 줄에 들어갈 그 문장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다듬었어요. 120억 달러. 내 펜 끝에 걸려있던 돈의 규모였습니다. 그만한 물량을 세계 어디서 만들지가 내 보고서 한 장에 달려 있었죠. 나는 그 펜을 손에 쥔 채 솔직히 조금 거만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만만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내 아버지 이야기부터 꺼내야 합니다. 내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어요. 20살을 간 넘긴 나이에 지도에서 찾지도 못하던 작은 반도에 던져졌죠. 아버지는 평생 그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스키 한 잔을 걸친 밤이면 거실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늘 똑같은 말을 되뇌곤 하셨어요. 마이클, 내가 평생 본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니? 나는 어릴 적부터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야만 그날 밤 편히 주무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부서진 흙길 위에 아이들이 맨발로 서 있었어. 아버지의 눈은 늘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신발이 없었지. 다 무너진 집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찌그러진 깡통 하나를 들고 줄을 섰단다. 우리가 먹다 버린 통조림이라도 얻으려고 말이야. 거실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닥 하고 튀었어요. 아버지는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는 그때 거기 있던 누구도 믿지 않았어. 마이클, 누구도. 그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 한 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박혔습니다. 맨발의 아이들, 깡통을 든 사람들, 영원히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잘해봐야 남이 만든 걸 베껴서 싸게 파는 나라. 부끄럽지만 그게 내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린 그림이었어요.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와 함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그림이었죠. 뼛속까지, 아주 깊은 곳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거의 내내 잠을 잤습니다.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가서 공장 몇 개 둘러보고 임원들과 형식적인 악수 몇 번 하고 적당한 사진 몇 장 찍은 다음 워싱턴으로 돌아와 이미 써둔 결론을 보고서에 그대로 옮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바로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나라를 평생 영원한 2등이라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자기가 평생 쥐고 있던 그 단단한 믿음이 손안에서 산산조각 나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본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그 보고서에 결국 무슨 문장을 써넣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장 하나 때문에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내 30년 경력을 전부 걸어야 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며칠 전
나는 한 일본 회사 임원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타나카였어요. 정밀 감속기라는 핵심 부품을 수십 년 동안 거의 독점해온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죠. 로봇이 팔을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그 감속기라는 작은 부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품을 전 세계 로봇 회사들은 오랫동안 타나카의 회사에서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줄을 서서 부르는 값을 다 치르고 말입니다. 워싱턴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타나카는 값비싼 와인을 주문하더니 잔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어요. 데커 씨, 한국이 요즘 로봇을 만든다고 떠들썩하죠. 그는 코끝으로 웃었습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나는 와인잔을 들며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타나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죠. 결국 우리 부품이 없으면 로봇팔 하나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쥐고 있어요. 머리도 미국 당신들이 쥐고 있고, 한국은 그냥 그 사이에서 껍데기를 씌우는 거죠. 조립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타나카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떠올린 듯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 부품을 베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다 압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건 우리가 6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이거든요.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데커 씨, 당신 보고서에 꼭 써주세요. 한국은 대체 가능하다고. 우리 일본이 있는 한 말입니다. 그 말이 어찌나 그럴듯하게 들렸던지. 나는 보고서 초안에 타나카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칩도 모델도 우리 미국이 만든다. 핵심 부품은 일본이 쥐고 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조립이나 하는 나라다. 이 깔끔한 그림이 내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 타나카의 그 거만한 미소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 타나카의 그 거만한 미소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내 머릿속의 흑백 사진과 창밖 풍경이 너무 달랐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다리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매끈한 유리 건물들이 새벽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회로판처럼 촘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맨발의 아이도 깡통을 든 사람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겉모습일 뿐이야. 빌딩 몇 개로 그 나라의 진짜 실력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두바이에도 화려한 빌딩은 많잖아.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0년 동안 다져온 내 믿음은 빌딩 몇 개로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았으니까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 젊은 여자가 작은 안내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정유진이었습니다. 30몇 살쯤 됐을까. 단정한 안경을 쓰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나를 알아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먼 길 오셨습니다. 데커 선생님. 정유진입니다. 며칠 동안 제가 안내를 맡았어요. 영어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나는 형식적으로 손을 내밀며 그 여자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통역 겸 비서를 보냈군. 회사가 나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진 않나 보다. 고위 임원이 직접 마중을 나와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엔지니어입니다. 마치 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정유진이 덧붙였어요. 인공지능 쪽 일을 합니다. 통역만 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AI 엔지니어라. 요즘은 식당 종업원도 그렇게 명함을 박더군요. 차에 올라타면서도 나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이 형식적인 절차가 끝나기만을 바랐죠. 검은색 차가 부드럽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도심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정유진은 창밖을 가리키며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어요. 저 건물이 무엇이고 이 도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나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머릿속으로 보고서 목차를 정리하고 있었죠. 첫 장은 현황 분석, 둘째 장은 대체 가능성 평가, 셋째 장은 권고 사항.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시간 죽이기였으니까요. 솔직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네, 말씀하세요. 정유진이 나를 돌아봤어요. 당신네 회사가 로봇을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관절이니 뭐니 하는 부품도 만든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창밖을 보며 일부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건 다 미국이 두뇌를 설계하고 일본이 핵심 부품을 대주고 당신네는 그걸 받아서 그냥 조립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국은 결국 조립이나 하는 나라잖아요. 차 안에 잠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나는 그 정적이 내심 만족스러웠습니다.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했거든요. 운전석 옆에 앉은 정유진의 옆 얼굴을 나는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요. 발끈할까? 변명을 늘어놓을까?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까? 그런데 정유진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유진은 잠시 창밖을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처럼 멀리서 오신 분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모신 겁니다. 듣는 것과 두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좋아요. 보여줘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사진 잘 나오는 견학용 라인 말고 진짜로 만드는 현장이 보고 싶어요. 손님들 데려가서 보여주는 그런 쇼인도 말고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정유진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스쳤어요. 제일 깊은 곳으로 모실게요. 아무한테나 보여드리지 않는 곳으로요. 그때는 그 미소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또 적당히 꾸며진 곳을 보여주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차는 도심을 한참 벗어나 남쪽으로 끝없이 달렸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창밖 풍경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논과 밭이, 그 다음에는 낮은 산이,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산업단지가 지평선 끝까지 펼쳐졌습니다. 나는 그 규모에 살짝 숨을 들이켰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어쨌든 공장은 공장이니까. 미국에도 독일에도 큰 공장은 많으니까요. 크기가 곧 실력은 아니라고 나는 또 한 번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정유진이 나를 거대한 건물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보안 검색대 앞에서 내 휴대폰을 잠깐 맡아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일절 안 됩니다. 정부 인증 절차가 걸려있는 구역이라서요. 정부 인증. 그 단어에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단순한 가전 공장이라면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었거든요. 정부가 인증을 건다는 건 그 안에서 만드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일이 바로 그런 거라 나는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그저 절차련히 하고 휴대폰을 맡겼습니다. 육중한 강철 문이 낮은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내가 평생 상상해온 공장이 아니었어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새하얀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부드러운 백색 조명이 균일하게 쏟아졌고 공기에서는 미세하게 기계유와 차가운 금속이 섞인 냄새가 났어요. 차갑고 깨끗하고 어딘가 비현실적인 냄새였죠. 그리고 라인을 따라 수십 대의 로봇팔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먼저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정밀 가공 공장에 가면 귀가 멍할 정도로 시끄럽거든요. 쇳소리, 모터 소리, 압축 공기 빠지는 소리가 뒤엉켜서 말도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처럼 고요했어요. 로봇 팔들이 허공을 가르는 미세한 바람 소리만 아주 작게 들릴 뿐이었죠. 그만큼 기계가 정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떨림이 없다는 뜻이고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고요함 앞에서 어쩐지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정유진이 한 작업대 앞으로 나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손바닥만 한 은빛 부품을 하나 집어들어 내 앞에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 부품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그런데 손에 쥐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죠. 묘한 무게감이었습니다. 무겁지만 가볍고 단단하지만 정교한. 손 안에서 살짝 굴려보니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어요. 손끝에 닿는 감촉이 서늘했습니다. 액추에이터군요. 나는 아는 척을 했습니다. 로봇 관절. 모터랑 감속기랑 제어기를 한 덩어리로 모은 거죠. 맞아요. 정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정확히 아세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만드는 비용 중에 절반 넘게가 바로 이 관절 값이라는 거. 나는 일부러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55%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걸 못 만들어서 애를 먹는다고요. 잘 아시네요. 정유진의 눈이 살짝 빛났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걸 제대로, 그것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나는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로봇 회사도 바로 이 부품 때문에 양산 일정을 몇 번이나 미뤘어요. 일론 머스크조차 이 부품 앞에서는 골머리를 앓았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핵심인 감속기는 만들어도 그걸 모터, 제어기와 한 덩어리로 묶어서 싸고 빠르게 찍어내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죠. 중국은 가격은 후려쳐도 품질이 들쭉날쭉이라 믿고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당신네가 이걸 만든다고는 하지만 진짜 알맹이인 감속기는 결국 일본에서 사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안 주면 한국은 이거 못 만드는 거고요. 안 그래요. 정유진은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나를 라인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거대한 자동화 설비가 한 줄로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컨베이어 위로 은빛 부품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1분에도 몇 개씩 똑같은 부품이 똑같은 정밀도로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말이에요. 여기서 한 해에 만드는 정밀 모터만 5,200만 개가 넘습니다. 정유진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저 라인에서 흘러나오는 건 전부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에요. 모터도, 감속기도, 제어기도. 한 곳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부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감속기도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살짝 갈라졌어요. 네. 정유진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일본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직접 만듭니다. 저 라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심장이 한 박자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머릿속에서 타나카의 그 거만한 얼굴을 다시 떠올렸어요. 심장은 우리가 쥐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껍데기를 씌우는 거죠. 조립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는 그 심장이라는 것이 분당 몇 개씩 컨베이어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타나카가 6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이라며 그렇게 자랑하던 그 부품이 이 고요한 공장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건 미국도 못 만들어요. 나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한 덩어리로는 못 만들고 중국은 품질이 안 되고 그런데 여기선 만든다. 정유진이 내 말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손에 쥔 그 작은 부품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에 멍청하게 굳어버린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린 우스꽝스러운 얼굴이었죠. 겉모습일 뿐이야. 빌딩 몇 개로 실력이 결정되는 건 아니야.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그 말을 나는 다시 한번 되뇌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 안에 그 부품이 아주 차갑고도 묵직하게 나는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데커 선생님, 정유진이 나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 부품 하나에 한 사람의 40년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어딘가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분을 만나고 나면요. 선생님이 워싱턴에서 가져오신 그 보고서를 아마 처음부터 다시 쓰셔야 할 거예요. 첫 장부터 전부 다요.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나는 내 손바닥을 자꾸만 들여다봤어요. 낮에 그 부품을 쥐었던 손이었죠. 아직도 그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가능하다. 보고서 마지막에 써놓으려고 했던 그 단단했던 한 문장이 내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유진은 나를 공장 가장 안쪽의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한참 걸어 들어가는 동안 나는 어쩐지 자꾸만 마른 침을 삼켰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던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작은 은빛 부품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도 끝 다른 구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방이 하나 있었어요. 새하얀 첨단 공장 한가운데 마치 오래된 시간을 그대로 박제해 놓은 듯한 공간이었죠. 벽에는 손때 묻은 도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분해된 모터 부품들이 마치 보물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세월에 누렇게 바랜 작업 노트가 수십 권은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미세한 기계유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한 노인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온통 하얗게 샜고 등은 세월의 무게에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손바닥만 한 부품 하나를 들고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선 줄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오, 박사님.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어요. 목소리에 가족을 대하는 듯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맑고 또렷한 눈동자가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은 평생 한 가지만을 들여다본 사람 특유의 고요하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오제만입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먼 길 오셨네요.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그 손은 내가 평생 잡아본 어떤 손과도 달랐거든요. 손바닥 전체가 마치 가죽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오래된 흉터와 굳은 살이 가득했고요. 부드러운 회의실에서 펜이나 굴리던 손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차갑고 단단한 금속과 씨름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부품, 어제 보셨다고요. 오제만은 책상 위에 은빛 액추에이터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래요. 노인은 옅게 웃었습니다. 자랑하는 웃음이 아니라 어딘가 아련한 웃음이었어요. 다들 놀라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는 부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치 갓난아기를 보듬듯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이게 말입니다. 데커 선생. 사실은 세탁기에서 나왔어요. 나는 그 말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세탁기요? 내가 되물었어요. 네, 세탁기.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세탁기 모터를 만들었어요. 빨래를 돌리는 그 흔한 기계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거요. 오제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빛바랜 도면 하나를 가리켰어요. 손으로 직접 한 줄 한 줄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세탁기 모터가 어떤 건지 아세요? 1분에 1000번씩 돌아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20년을 돌려도 고장 한 번 안 나야 하고요. 게다가 전기는 또 최대한 적게 먹어야 해요. 가정집에서 매일 쓰는 물건이니까요. 그는 도면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작고, 가볍고, 힘은 세고, 오래가고, 조용하고, 전기는 안 먹는 모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모터를 만드는 건 거의 예술에 가까운 일이에요. 나는 그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머릿속을 서늘하게 스쳤어요. 작고, 가볍고, 힘은 세고, 오래가고, 조용하고, 전기는 안 먹는다. 그건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에 들어가는 모터가 갖춰야 할 조건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설마,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세탁기 모터 기술이 그대로 로봇 관절로 옮겨간 겁니다. 오제만이 내 말을 받았습니다. 60년 동안 세탁기에, 냉장고에, 에어컨에 갈고 닦은 그 모터 기술을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세탁기 통이 아니라 로봇의 팔다리에 그대로 옮겨 싣는 거죠. 그는 다시 그 은빛 부품을 들어 올렸어요. 미국이 못 만들고, 일본이 한 덩어리로는 못 만들고, 중국이 품질을 못 맞추는 이 부품을요. 우리는 60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이름이 세탁기였을 뿐이지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조립이나 하는 나라다. 남이 만든 걸 베끼는 나라다. 그 흑백 사진 같던 믿음의 한 구석이 이 노인의 굳은 살 박인 손 앞에서 소리 없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것 좀 보시겠어요. 오재만이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아주 낡고 두꺼운 작업 노트 한 권이었어요. 표지는 손때에 절어 거의 까맣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고 닳아 둥글게 말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노트를 마치 성경책을 펼치듯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손으로 직접 그린 모터 설계도가 빼곡했습니다. 깨알 같은 계산식과 수없이 그었다 지운 흔적들. 어떤 페이지는 커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이게 몇 권째인지 아세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47권째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23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47권을 썼어요. 한 권을 다 쓰는데 보통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계산해보면 알겠죠. 40년. 평생이었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를 보세요. 오재만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다른 페이지들보다 유독 손때가 많이 묻어 종이가 닳아 얇아진 페이지였습니다. 그가 직접 그린 한 모터 도면 옆에 단정한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한글이었지만 정유진이 옆에서 조용히 영어로 옮겨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터가 사람을 돕는 날이 온다. 나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언제 쓰신 겁니까? 내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 수십 년 전입니다. 오재만이 옅게 웃었어요. 세탁기 모터를 만들던 시절에 적은 거예요. 그때는 다들 나를 비웃었습니다. 세탁기 영감이라고요. 빨래나 돌리는 기계에 인생을 거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회사 안에서도 모터 사업부는 늘 천덕꾸러기였어요. 화려한 휴대폰 사업부, 멋진 텔레비전 사업부, 다들 그쪽을 부러워했죠. 모터 따위가 무슨 미래냐고들 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한 번은 윗선에서 모터 사업부를 아예 없애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돈도 안 되고 미래도 없어 보인다고요. 그때 내가 임원들 앞에 섰어요. 노인의 눈빛이 잠시 그날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10년만, 아니 20년만 참아달라고. 언젠가 이 작은 모터가 사람을 닮은 기계를 움직이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날이 오면 이 기술이 우리 회사를, 아니 이 나라를 먹여 살릴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비웃음을 샀죠. 오재만이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봤냐고요. 하지만 단 몇 사람이 내 손을 들어줬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모터 사업부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후로도 수십 년을 묵묵히 모터만 팠어요.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정밀하게.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말입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책상 위에 흩어진 부품들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정말로 왔습니다. 오재만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그날이 왔어요. 내 손주뻘 되는 젊은 친구들이 내가 만든 모터로 사람을 닮은 로봇을 움직이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데커 선생, 나는 그걸로 됐어요. 정말로 됐습니다. 나는 차마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내 가방 속에 든 보고서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가능하다. 나는 이 노인의 40년을 그 한마디로 지워버리려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짓눌렀어요. 방을 나서면서 나는 정유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노인이 말한 핵심 부품 말이에요. 감속기. 나는 마지막 끈을 붙잡듯 물었어요. 그건 여전히 일본 기술 아닙니까? 일본의 한 회사가 수십 년 동안 그걸 독점해왔다고 들었어요. 전 세계 로봇 회사들이 다 거기서 사온다고요. 그것까지 설마 여기서. 정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려면 한 사람을 더 아셔야 해요. 선생님,
혹시 타나카라는 사람 만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거든요. 정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한국은 자기들 부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워싱턴에서도 도쿄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며칠 전 나 역시 그 와인잔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 회사가 만드는 감속기 말이에요. 정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로봇 회사들을 줄 세워놓고 부르는 값을 다 받았어요. 부품이 부족하면 어느 회사부터 줄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고요. 한 나라의 로봇 산업 전체가 그 회사 하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게 독점의 힘이었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타나카의 회사는 그 작은 부품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데커 선생님. 정유진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독점이 얼마 전에 깨졌어요. 깨졌다고요. 나는 되물었습니다. 네. 정유진의 목소리에 어떤 단단한 자부심이 실렸어요. 오 박사님과 저희 팀이 깼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못 깬다고 큰 소리치던 그 감속기를요. 저희가 자체 기술로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그쪽보다 더 정밀하고 더 싸게요.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정유진은 나를 다시 공장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한 시험 설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엔 두 개의 감속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타나카 회사의 제품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회사가 직접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두 부품은 정밀 측정기에 연결되어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정밀도, 내구성, 소음, 그리고 가격. 모든 항목에서 이 회사의 부품이 일본 제품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것도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명확한 차이로 말입니다. 이걸 타나카 씨도 압니까? 내가 물었어요. 정유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죠.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더 추하게 굴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정유진을 돌아봤어요. 처음엔 부정했어요. 정유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있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그런 부품을 만들 리가 없다고. 어디서 베낀 게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저희를 상대로 근거도 없는 소송을 걸었어요. 시간을 끌어서 저희가 시장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요. 소송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졌어요. 저희 기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것이라는 게 다 증명됐으니까요. 정유진이 옅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다른 짓을 하더군요. 저희 부품을 쓰려는 회사들한테 몰래 연락을 돌렸어요. 한국 부품을 쓰면 앞으로 자기들 부품은 한 개도 안 주겠다고요. 협박이었죠. 수십 년 독점을 누려온 자만 할 수 있는 협박이었어요. 나는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며칠 전 와인잔을 기울이던 타나카의 그 거만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정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품이 더 좋고 더 쌌으니까요. 협박이 무서워서 비싸고 나쁜 부품을 계속 쓸 회사는 세상에 없거든요. 결국 하나둘씩 저희한테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일본이 쥐고 있던 그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그 방으로 오재만 박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두 감속기가 나란히 놓인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타나카 말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수십 년 전에 내가 그 회사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요.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어요. 문전박대를 당했죠. 오재만이 옅게 웃었습니다. 그 회사 사람이 그러더군요. 한국 사람한테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고. 너희는 평생 우리 부품이나 샀으라고요.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노인은 자기 회사가 만든 감속기를 천천히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때 비참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나는 그 비참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언젠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서 두 번 다시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고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걸로요. 나는 그 광경 앞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전 타나카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에게 말했었죠. 한국은 우리 부품을 베끼려다 다 실패했다고.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심장은 우리가 쥐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의 화면에서는 그 심장이라는 것이 한국 부품의 모든 항목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거만하게 군림하던 자가 자기가 무시하던 상대에게 정면으로 무너지는 모습. 그것도 협박과 소송이라는 추한 발버둥을 다 친 끝에 말입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도 통쾌한 무언가가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그 통쾌함이 내 30년 믿음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액추에이터도 진짜였고 감속기도 진짜였고 일본 독점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30년 경력의 분석가였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함정이 있을 거야. 분명 어딘가 약점이 있을 거야. 내가 찾아낸 약점은 발열이었습니다. 로봇이든 인공지능이든 결국 그걸 돌리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빽빽이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뜨거운 열을 뿜어냅니다. 최신 인공지능 칩 하나가 내뿜는 열기는 거의 전기난로 수준이에요. 그런 칩이 수만 개씩 들어가니 그 열을 식히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가 녹아버립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전쟁은 발열 전쟁이라고요.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부품은 만들지 몰라도 이 거대한 시스템을 시키는 냉각 기술은 결국 미국이나 유럽의 몫일 거라고요. 그 정도 첨단 기술까지 가전 만들던 회사가 가지고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유진을 불러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 말이에요. 그건 여기서 안 하겠죠. 그건 차원이 다른 첨단 기술이니까. 정유진은 내 질문을 듣고 잠시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데커 선생님. 그가 차분히 말했어요. 에어컨 누가 제일 잘 만드는지 아세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60년 동안 에어컨을 만든 회사예요. 정유진이 말을 이었어요. 공기를 식히고 열을 다스리는 기술. 그걸 60년 동안 갈고 닦은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발열 전쟁이라고 하셨죠. 그 전쟁에서 누가 제일 강할 것 같으세요? 평생 열을 다뤄온 회사가 아니겠어요. 정유진은 나를 또 다른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거대한 액체 냉각 장치가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의 뜨거운 칩들을 물로 직접 식히는 최첨단 설비였습니다. 정유진의 설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 회사에 이 냉각 장치를 공급하기 위한 최종 인증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했어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도 이미 초대형 냉각기를 공급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에어컨이라고 부르던 그 기술이요. 정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세계 최첨단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을 식혀주는 핵심 기술이었던 거예요. 나는 또 한 번 말을 잃었습니다. 관절도, 감속기도, 그리고 이제는 냉각까지.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낸 곳마다 이 회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함정을 찾으려 할수록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어요.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리가 없다고. 분명 어딘가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약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정유진이 말했어요. 그 말투에 어쩐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긴장한 채 그를 따라갔어요.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인공지능 연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모니터에 알 수 없는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정유진이 한 화면 앞에 섰습니다. 몸은 한국이 잘 만들지 몰라도 그 몸을 움직이는 두뇌.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은 결국 미국 걸 빌려 쓸 거라고요. 안 그래요. 정확히 내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어요. 칩도 모델도 우리 미국이 만든다. 그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실이라고요. 그런데요. 정유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회사는 자기들만의 인공지능 두뇌를 따로 키워왔어요. 그것도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열광하기 한참 전부터요. 남들이 관심도 없을 때 조용히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겁니다. 오 박사님이 세탁기 모터에 그랬던 것처럼요. 화면에는 이 회사의 인공지능이 거둔 성과들이 떠 있었습니다. 환자의 조직 검사 사진 한 장만 보고 유전자 변이를 81%의 정확도로 예측한다고 했어요. 알츠하이머는 92%의 확률로 미리 짚어낸다고요.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이나 연구소보다도 앞선 수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핵심 행정 시스템에도 이 인공지능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해에 47만 건이 넘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민원을 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류하고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부분이 나옵니다. 정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회사는요, 전 세계 수억 가구의 거실과 부엌과 안방에 수십 년 동안 세탁기를, 냉장고를, 에어컨을 깔아왔어요. 사람들이 아침 몇 시에 냉장고 문을 여는지, 더울 때 에어컨을 몇 도로 맞추는지, 주말엔 언제 빨래를 돌리는지,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회사인 겁니다. 그게 왜 무섭다는 거죠? 내가 물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데커 선생님. 정유진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닮은 로봇이 진짜로 우리 집 거실에 들어오려면요. 그 로봇은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이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몸도 만들고 두뇌도 만들고 그 두뇌를 가르칠 데이터까지 가진 회사. 중국이 아무리 싼 로봇으로 치고 들어와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해자입니다. 나는 그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 심장, 두뇌, 그리고 그 두뇌를 키울 데이터까지. 이 회사는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었어요. 단 하나도 남에게 빌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터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나라에 우리가 부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갑이고 한국은 을이라고요. 우리가 주문을 거두면 이 나라는 곤란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체 가능하다는 그 거만한 결론을 미리 써두고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그 미국 회사조차 그 칩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공급망의 대부분을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그리고 그 칩이 살아 움직일 몸을 만드는 기술도요. 미국이 두뇌를 만들면 그 두뇌가 들어갈 몸을 만드는 건 결국 이 나라였습니다. 그 몸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두뇌도 화면 속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방바닥에 떨어진 양말 한 짝조차 줍지 못하는 채로 말입니다. 내가 부품을 거두면 한국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더 곤란해질 수도 있는 구조였어요. 갑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갑과 을이라는 구도 자체가 내 머릿속에만 있던 착각이었어요. 이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이 나라가 쥔 패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나는 회의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가능하다. 내가 비행기 안에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다듬던 그 한 문장이 이제는 우습다 못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워싱턴에서 이 나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평가받고 있던 건 어쩌면 나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거대한 산업단지 위로 붉은 노을이 끝없이 번져갔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30년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발밑에서부터 천천히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이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이 끝난 뒤였습니다. 나는 짐을 챙겨 나가려다 마지막으로 오재만 박사의 방에 들렀어요.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방 앞에 서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작업 노트를 펼쳐놓은 채로요. 가시는 길에 이거 하나 보고 가시겠어요. 그가 나를 보더니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모터 하나였어요. 손바닥보다 조금 큰 투박하게 생긴 옛날 모터였습니다. 표면은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 칠이 다 벗겨져 있었어요. 그 은빛으로 빛나던 최신 액추에이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물건이었죠. 이게 뭡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든 첫 번째 모터예요. 오제만이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23살 때 밤을 새워가며 처음으로 직접 만든 거죠. 형편없는 물건입니다. 시끄럽고 무겁고 금방 고장났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40년 동안 책상 서랍에 넣고 다녔습니다. 왜요? 나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잊지 않으려고요. 노인이 옅게 웃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요. 그는 그 낡은 모터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데커 선생. 사실 나도 한때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외국 회사에서 나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모터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요. 당시 내 월급에 10배도 넘는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가족들 데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집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비도 빠듯했어요.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거절했습니다. 내 기술을 남의 나라에 팔 수는 없다고요. 이 기술로 내 나라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고요. 어리석은 고집이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대가는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치렀어요. 오제만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매일 공장에서 밤을 새웠고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팠는데도요. 딸아이 졸업식에도 단 한 번을 못 갔어요. 그러다 아내는 내가 한창 모터에 미쳐있던 어느 해에 내 손을 잡지도 못한 채로 먼저 떠났습니다. 노인은 펼쳐진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만히 가리켰어요. 거기엔 빛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오제만이 그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이 노트를 펼칠 때마다 나는 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그리고 내 가족을 뒤로하고 만든 이 기술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요.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무언가가 되게 하겠다고요.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돌리며 늘 같은 이야기를 하던 내 아버지요. 내가 평생 본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맨발의 아이들, 깡통을 들고 줄을 선 사람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누구도 믿지 않았던 나라. 그 흑백 사진 같던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내 아버지가 봤던 그 맨발의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혹은 그 아이들의 자식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깡통을 들고 줄을 서던 그 가난한 나라에서 누군가는 밤을 새워 모터를 갈고 닦았어요. 가족을 잃어가면서까지 한 가지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그리고 그 자식 세대가 맨손으로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 인류의 미래를 손에 쥐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나라가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내 안의 그 단단한 흑백 사진이 지금 이 노인의 낡은 모터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박사님,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제만이 나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는 이 나라를 평가하러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은 대체 가능한 나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미리 써놓고 왔어요. 당신들은 그저 남이 만든 걸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요. 제 아버지가 평생 제게 심어준 그 가난한 나라의 이미지 그대로요. 내 두 눈에서
결국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40년을 저는 그 한마디로 지워버리려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오제만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데커 선생. 노인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자란 것을 믿게 마련이니까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직접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봤잖아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는 손에 든 그낡은 첫 모터를 내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오제만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한국을 또 우습게 보거든. 이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이 초라한 모터가 60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를요. 나는 그 낡고 묵직한 모터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그 무게가 마치 한 사람의 평생처럼 그리고 한 나라의 60년처럼 묵직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체 가능하다. 핵심 조달처를 미국과 동맹국으로 되돌려라.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그토록 단단하고 당연했던 그 문장을 나는 한 글자도 남김없이 지웠어요. 그리고 빈 화면 위에 처음부터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새 보고서에 가장 먼저 쓴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나는 내가 두 눈으로 본 모든 것을 적었어요. 미국도 일본도 못 만드는 로봇의 관절을 그들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핵심 부품을 그들이 더 좋고 더 싸게 만들어 그 독점을 무너뜨렸다는 것.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냉각 기술도 사람을 닮은 로봇을 움직일 두뇌도 그 두뇌를 가르칠 데이터까지도 그들이 한 손에 쥐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갑이 아니었다. 우리가 두뇌를 만들면 그 두뇌가 살아 움직일 몸을 만드는 건 결국 그들이다. 그 몸이 없으면 우리의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도 화면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뿐이다. 그러니 강압해서는 안 된다. 부품을 거두겠다고 협박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가장 진실한 파트너로서 그들과 손을 잡는 것. 나는 그 문장 끝에 내 30년 경력을 전부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나를 비웃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갑자기 한국 편을 든다고 혹시 매수당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본 진실을 적어야만 했으니까요.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나는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어느 날 한 거물이 한국에 와서 했다는 그 말을 나는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2의 스마트폰은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허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손안에 들어온 작은 기계 하나가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꿨던 것처럼 사람을 닮은 기계가 우리 곁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거대한 변화가 바로 그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오제만 박사가 쥐어준 그 낡은 모터를 꺼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보였어요. 그 햇빛에 녹슬고 칠이 벗겨진 그 낡은 모터가 어쩐지 황금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저 낡은 옛날 기술이라고 여겨졌던 모터와 에어컨이요. 그리고 사람들 집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쌓여온 그 평범한 생활의 기록들이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 바로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황금 레시피로 둔갑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세탁기나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의 분석가였던 나조차 그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지 않은 기술 아래에는 한 노인의 40년이 그리고 한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선 6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가난해서 무시당하던 나라가 묵묵히한 우물을 판 끝에 결국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했던 바로 그 나라가 말입니다. 나는 그 낡은 모터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이 풍경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당신이 봤던 그 맨발의 아이들이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어냈는지를요. 사람을 그리고 한 나라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그 안에 쌓인 세월까지 초라한 것은 아니니까요. 진짜 실력은 늘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만들어지는 법이거든요.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저 아래로 워싱턴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보고서를 닫고 그낡은 모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어떤 나라인지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내 손안에는 한 노인이 60년에 걸쳐 증명해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골랐던 어느 가전제품의 그 마크가요.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회사의 마크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점에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온 마이클 데커가 한국에서 두 눈으로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탁기나 만들던 회사라며 온 세상이 비웃었지만 그 화려하지 않은 기술 아래엔 한 세대가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6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묵묵히 한 우물을 판 그 끈기가 결국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 왔는지 함께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